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GLE입니다. GLE는 메르세데스 벤츠 SUV 라인업의 핵심 모델이죠. 그리고 벤츠의 7개 SUV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GLE는 M클래스로 시작을 했고요. 1997년에 데뷔를 했죠. 그 당시만 해도 벤츠 또는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가 SUV를 내놓는 게 좀 생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죠. GLE는 2015년에 현재 이름으로 차명을 바꿨죠. 그러니까 M클래스가 부분 변경이 되면서 차명이 GLE가 됐습니다. 네이밍 전략에 따라서 차명에 있는 세단의 E클래스와 같은 포지션을 의미를 합니다. GLE는 신형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안팎의 디자인이 일단 크게 바뀌었고요. 특히 실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내에는 우선적으로 300D 디젤과 지금 보시는 450 포매틱 두 가지가 출시가 됩니다. 참고로 GLE는 7인승도 나오는데 국내에는 5인승만 수입이 되죠. 이 신형 GLE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뭔가 좀 차가 작아 보이고 특히 양쪽 끝이 좀 둥글게 처리가 돼 있어서 앞에서 보면은 좀 작아 보였는데,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뭔가 초대 M클래스와 비슷하다 또는 그 디자인을 재해석했다라는 좀 느낌도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느낌은 또 별로 없고요. 450은 AMG 라인이 기본인데 확실히 기본형보다 보기가 좋죠. 가장 큰 차이는 그릴 같아요. 기본형은 저 그릴의 그 가로바가 두 줄로 들어가는데 이 차는 한 줄로 굵게 들어가고요. 그릴의 디자인도 완전히 다르죠. 거기다가 AMG 라인은 범퍼 하단이나 범퍼 양쪽 끝의 디자인도 좀 많이 달라서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AMG 라인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멀티빔 헤드램프는 한쪽 방향에 84개의 LED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전조등과 하이빔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전고를 제외한 모든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전장도 늘어나고 휠베이스도 80mm가 늘어났죠. 이 전폭이 2m가 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그 주차 라인에 세우면 양쪽이 꽉 찹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차폭이 꽤 넓은 차죠.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볼 때 카이엔이나 X5보다 전반적인 수치가 다 큽니다. 반면에 아우디 Q7이 전장은 더 긴데 폭은 더 좁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는 동일하죠. 이 차는 옆에서 봤을 때 저 프론트 오버행을 좀 많이 줄인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서 나오는 벤츠 로고도 굉장히 크네요. 다른 차들보다 이 조명의 벤츠 로고도 더 큰 것 같죠. 이 조명이 그 밑에 있는 발판까지 굉장히 환하게 비쳐서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굉장히 밝고 그 조명의 색깔도 좀 예뻐요. 이 차는 정면에서 보면은 그 전폭이 잘 가늠이 안 되는데 뒤에서 보면은 차가 굉장히 넓다는 게 느껴집니다. Q7이나 카이엔처럼 그 리어 범퍼가 좀 낮게 밑으로 퍼져서 내려온 느낌이고요. 요즘에 많은 차들이 그렇듯이 저 머플러는 장식입니다. 손 넣어보면은 이렇게 막혀 있죠. 플라스틱으로. 머플러는 범퍼 안쪽에 숨겨져 있는데 고개를 좀 밑으로 많이 내려야 보일 정도로 안쪽에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사이즈는 275에 50R 20입니다. 요즘에 편평비가 낮은 타이어가 많아서 이 50 시리즈가 사이드월이 되게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타이어의 트레드웨어가 220밖에 안 돼요. 알로이는 21인치를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고요. GLE의 실내는 완전히 달라졌죠. 기존의 GLE는 그 오래된 디자인의 실내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신형은 말 그대로 풀모델 체인지가 됐습니다. 그 디자인의 변화는 외관보다 이 실내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구형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좀 딱딱해갖고 GLE의 그 차 급이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좀 경쟁력이 떨어졌죠. 근데 이 신형 GLE는 전반적인 소재도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계기판과 모니터의 해상도가 좋아서 거기에서 좀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계기판과 모니터는 E클래스, S클래스와 거의 비슷하죠. 반면에 이 차가 450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천장이나 A필러에 적용된 직물은 상대적으로 좀 아쉬워 보이죠. 벤츠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송풍구의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것에 반해 이 GLE의 송풍구는 상대적으로 좀 평범해 보이죠. 반면에 보통 가운데 있는 송풍구는 이렇게 딱 두 개만 보통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조그맣게 네 개가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차의 그 일반적인 디자인보다는 좀 개성이 있죠. 그리고 모니터 옆에 보면은 이게 얼핏 송풍구 또는 스피커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게 화질도 좋지만 위치도 적당한 것 같아요. 시트를 가장 낮게 하면은 그 시선이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페이지를 슬라이딩을 시켜서 이렇게 큰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패드로
손가락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이렇게 메뉴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조장치에 들어가면은 이런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주요 안전장비는 거의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차에는 차로 유지 기능은 빠져 있죠. 차로 이탈 방지만 있고, 차량에서 다이내믹 셀렉트로 들어가서 인디비주얼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 주행 모드 컴포트와 스포츠 에코, 그리고 서스펜션도 컴포트와 스포츠, 스티어링도 이렇게 컴포트와 스포츠 이렇게 모드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는 말 그대로 조명과 관련된 메뉴죠. 여기서 앰비언트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이 실내의 그 무드 조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색상은 총 64가지고요. 몇 가지 이렇게 바꿔보면은 오션 블루가 그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온도에 따라서 조명이 바뀌는 기능도 여기 추가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무드 조명은 센터페 시야의 이 부분에도 들어오죠. 시트 히팅 밸런스에서는 등받이와 쿠션에 들어오는 그 열선,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스템의 디자인과 스타일에 들어가면은 클래식과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계기판과 이 모니터의 디자인을 같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오디오 메뉴고요.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세부 메뉴도 좀 세분화가 돼 있죠. 그리고 정보에 들어가면은 이 차량과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출력이고요. 엔진에 부스트 압력도 나오죠. 송풍구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관련 버튼들이 있는데 이 별도의 액정이 없는 건 좀 아쉽죠. 여기서 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모니터에 관련 정보가 뜨고요. 여기서 2열 시트의 공조장치도 같이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실내에 적용된 우드그레이는 유난히 나무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이 무늬도 그렇고요. 눈에 좀 잘 보이죠, 무늬가.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이 커버는 의외로 이게 수동이에요. 보통 이 정도면은 이렇게 탁 하면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쓱 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닫는 거 여는 거 다 모두 이게 수동입니다. 또 의외인 게 이 커버의 이 끝이 있잖아요. 옆에도 그렇고 만져보면은 약간 좀 날카로워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마무리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죠. 이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각도는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충전을 시킨 상태에서 핸드폰이 좀 잘 보여요. 반면에 여기가 좀 좁아갖고 넣고 뺄 때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어 레버가 이 칼럼식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의 공간을 더 넓게 쓸 수가 있죠. 컵홀더는 위치가 참 좋고요. 크기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컵을 수납을 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 앞쪽에 있는 공간을 더 넓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으니까 안에 공간이 꽤 크게 생기네요. 그리고 컵을 수납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 컵홀더의 플라스틱 재질은 이 클래스보다 이게 훨씬 좋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드 위에서 손을 움직여서 메뉴를 이동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띡띡. 이 소리가 듣기는 좋은데 볼륨은 좀 약간 크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홈 버튼이 있고요. 이게 뒤로 가기죠. 그리고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고요. 양쪽에 버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메뉴를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내비게이션이고요. 이 패드 뒤에 있는 이 받침대는 딱 손목을 놓기가 좋은데 이거는 그 렉서스랑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이거를 움직여서 차고를 조절할 수가 있죠.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 콘솔 박스의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이 안쪽에는 USB 단자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 글로우 박스의 용량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죠.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확실히 모니터가 크니까 여기에 출력되는 그 어라운드 뷰의 그림도 눈에 좀 잘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거를 움직여서 지금은 이제 후면이고요. 3분할. 참고로 전방 센서의 경우에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 HUD에도 표시가 됩니다. 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는 지하 주차장이나 야간에도 잘 보이고요. 반면에 이 스티어링과 연동되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거는 그 차선 맞출 때 뭔가 살짝 좀 이렇게 가리는 그런 면은 있어요. 실내 등은 상당히 밝고요. 그 꺼져 있을 때의 디자인도 예쁘죠. 그리고 선글라스 수납함 안쪽에 보통 이 정도면은 좀 직물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냥 우레탄이에요. 스티어링 휠은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남성에게는 이 림의 두께가 딱 맞는데 여성에게는 좀 두껍게 느낄 수 있고요. 그 림에 쓰인 가죽은 그 손에 잡히는 감각이 괜찮습니다. 스포크에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왼쪽은 계기판, 오른쪽은 모니터 내의 메뉴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이나
그 터치패드로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칼럼식 기어 레버도 기존의 디자인과는 좀 다르죠. 기존 대비해서 좀 얇아졌고요. 뭔가 컨셉트카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모니터처럼 화질이 상당히 좋고요. 이 세 개 섹션은 각각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 스포크에 있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확대를 할 수도 있고요. 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큰 메뉴가 나오죠. E 클래스, S 클래스처럼 그 가운데 있는 그 버튼을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메뉴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계기판 디자인은 여기 디자인에서 바꿀 수가 있죠. 클릭을 하면은 클래식과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디센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전환되는 속도가 아주 그렇게 빠르진 않죠. 왼쪽 창의 경우에도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차들, 다른 디지털 계기판보다 훨씬 표시되는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화면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이쪽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디지털 속도계는 항상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상단에. GLE는 HUD 해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커서 눈에도 되게 잘 들어오고요. 저 폰트부터 그래픽까지 다 큼직큼직하죠. 그래서 이게 다른 HUD에 비해서는 좀 멀리서 디스플레이가 되지만 실제로는 더 크게 보이죠. 전체적인 그 해상도라든가 폰트, 그래픽이 커서 최근에 탔던 HUD 중에서는 가장 크지 않나 싶어요. 이 HUD는 크게 3개로 분할이 돼 있어요. 계기판처럼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옮겨서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옆에 톱니바퀴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게 밝기 조절이고요. 그리고 이 HUD는 가장 밝게 해도 그렇게 눈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높낮이 조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이 GLE HUD는 이 표시되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왼쪽 화면의 경우에도 여기에 지포스와 오프로드 정보, 타코미터 등을 표시할 수 있죠. 나침판도 있고. 시트의 쿠션은 좀 탄탄한 편이고요. 헤드레스트도 쿠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트에 앉으면은 꼭 스포츠 시트처럼 쿠션이 좀 탄탄하게 느껴지죠. 반면에 이 시트 쿠션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좀 짧아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또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라면은 쿠션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짧진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허벅지 뒤쪽이 약간 좀 남고요. 그래서 시트 앞부분을 연장을 하게 되죠. 지금은 시트 앞부분을 최대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 GLE는 도어 트림의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썼죠. 색상도 여러 가지고요. 소재도 여러 개가 쓰였습니다. 특히 시트 조절과 스피커가 있는 쪽의 디자인이 가장 예쁘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통풍 시트 버튼은 이쪽에 있죠. 보시는 것처럼 도어 포켓은 용량이 상당히 크죠. 폭 자체가 넓어요. 반면에 저 도어 포켓이 운전자가 팔을 쭉 뻗으면 이렇게 쉽게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보통의 도어 포켓보다는 조금 위치가 낮습니다. 참고로 운전대 조절은 모두 전동이고요. 열선 버튼은 이쪽에 있죠. GLE의 장점 중 하나가 2열 공간인데 2열의 거주성 자체가 꽤 좋습니다. 일단 무릎 공간이 넉넉해요. 그 늘어난 휠베이스가 거의 2열의 무릎 공간에 할애가 되는데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고도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탔던 그 SUV의 2열 중에서는 무릎 공간이 가장 넉넉하네요. 반면에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은 되지 않고요. 이 차는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고 2열 슬라이딩도 있는데 국내에는 도입이 안 된 거죠.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가 아주 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뒤로 넘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2열 시트의 등받이 가운데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그런 착좌감이거든요. 그래서 시트에 앉으면 보는 것보다는 편안합니다. 2열 시트 쿠션의 길이도 성인이 앉기에 충분한 편이고요. 2열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가운데 시트인데 이 플로어가 좀 올라와 있어서 가운데 앉으면 다리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엉덩이는 상대적으로 편해요. 보통 2열의 가운데 시트는 쿠션이 별로 없거나 약간 솟아 올라가 있거나 그래서 편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GLE의 가운데 시트는 다른 차들에 비하면 쿠션이 좀 부드럽고 있는 편이에요. 이 암레스트를 펼치면 여기에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시트도 별도로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열 시트는 4:2:4 비율로 폴딩을 할 수가 있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 단자도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송풍구는 센터 콘솔 박스 뒤와 이 B필러에도 마련이 되어 있죠. 2열의 열선은 3단계고요. 2열 치고는 이 도어 포켓의 크기도 꽤 큰 편이죠. 참고로 2열에는 도어 트림만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고요. 1열만큼 그 적용 범위가 넓진 않죠. 트렁크는 개폐 모드 전동이고요. 키나 도어 트림의 버튼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630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2055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이 트렁크를 보면은 굉장히 네모 반듯하게 정리를 잘 해놨죠. 2열 시트의 폴딩은 수동이고요. 이쪽에는 12V와 차고 조절 버튼이 있죠. 리어 서스펜션. 그리고 이 커버를 열면은 이 안쪽에도 꽤 큰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시트를 모두 접으면 이 정도의 큰 공간이 생기고요. 2열 시트 등받이에서 약간 경사는 지는데 굴곡 없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예,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은 상당히 적어요. 귀를 좀 기울여야 들리는 그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탔던 가솔린 중에서 가장 조용한 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방음도 좋지만 또 다른 이유가 이게 공회전 때 그 회전수가 낮아요. 보통 공회전 때 회전수가 보통 700 정도 되잖아요, RPM. 근데 이 차는 어느 정도 열이 받은 상태에서는 지금 회전수가 500rp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진 소음도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솔린 엔진도 진동이 있는 차가 꽤 있고 적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느껴지는데 좀 가늘게라도 이 차는 그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이게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시트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켜도 소음이라든가 진동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참고로 이 신형 GLE는 공조장치도 그 개선을 해갖고 틀었을 때 나오는 소음 있잖아요. 이것도 좀 많이 줄였다고 하네요. 확실히 1단만 틀면은 바람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 송풍구 바람 소리가 꽤 적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는 정차 중에 순간 연비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00으로 나오든가 99로 나오든가. 근데 이 차는 시간당 연료 소모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500rpm일 때 0.9리터 시간당 이렇게 표시가 되죠. 물론 이게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 파는 포드차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직렬 6기통 3리터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 엔진 커버에 보면은 6기통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이게 그 직렬 6기통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 차는 고급차 또는 그 출력에 맞게 그 주행 질감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저속에서 출발할 때 왜 비싼 차 또는 좋은 차 또는 큰 출력의 차를 타면은 뭔가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가 그래요. 벤츠가 자체 개발한 자동 변속기는 7G트로닉 초기 시절에는 되게 울컥거림이 심했다가 점점 개선이 되고 그리고 9G트로닉으로 넘어왔는데 그 7G트로닉에서 있었던 그런 좀 울컥거림을 9G트로닉은 초기부터 좀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저속에서 그 울컥거림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느끼기가 힘들 정도로 매끄럽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주행 질감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숙성인데 제가 독일에서 탔던 카이엔이 굉장히 조용하다고 했잖아요. 이 전체적인 그 정숙성으로 보면은 이 차는 카이엔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조용하지 않나 싶어요. 20인치 피제로 타이어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그 주행 중에 노면 소음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엔진 소리는 뭐 회전수를 크게 높이지 않은 이상 거의 잘 안 들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방음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고속주행할 때 바람 소리도 되게 고르게 나요. 오늘은 맑은 날인데 어제 비 온 날보다 좀 바람이 더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고속주행을 하면은 바람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어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속에서 좀 되게 빨리 달려도 왜 특정부에서 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는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나죠. 참고로 이 차가 공기저항 개수가 0.31이에요. 기본형은 0.29.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SUV 치고는 공기저항 개수가 굉장히 낮은 거죠.
일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할 때 그 서스펜션 느낌으로 코너에서의 그 느낌도 대략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맞는 차도 있지만 이 차는 대략 그 예상대로 코너에서의 거동을 보이는 것 같아요. 코너에 돌아갈 때 확실히 이 차가 무거운 게 좀 티가 나는 게 좌우로 좀 이렇게 출렁임이 있죠. 근데 그 출렁임에 비해서 차가 또 많이 기우는 건 아니고 자세는 안정적입니다. 이 차의 가속력은 일상적인 용도로 차고 넘치죠. 정지에서 200km까지 대략 한 23초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이 차가 2.3톤이거든요. 이제 헤비급인데 그 무게를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거죠. 카이엔과 거의 대략 비슷합니다. 대략 150 전에는 이 차가 좀 더 빠르고요. 그 이후에는 카이엔이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EQ 부스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48V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가속을 할 때 좀 더 못했는데 이게 특히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GLC 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거와 조금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전기 모터가 힘이 더 세니까 발진할 때 정말 딜레이 없이 팍 하고 튀어나가는데 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확실히 그 EQ 부스트가 있으니까 저속에서 출발할 때 좀 더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륜의 토크 배분은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차들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급 출발할 때는 구동륜 반대쪽으로 그 동력을 많이 보내고요. 속도가 올라가면은 점점 빠지죠. 근데 이 차가 아주 저속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목길에서 30km 미만으로 천천히 다닐 때 그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굳이 뭐 앞바퀴에 동력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차는 뭐 거의 앞뒤 한 7대3 정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확실히 내리막에서는 오르막보다 차가 더 많이 기울어지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세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그 확실히 승용차들보다는 그 전자장비가 엔진 출력 잡는 게 조금 더 양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팅이 됐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벤츠는 오토 홀드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멈췄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은 여기 이렇게 홀드라고 잡히죠. 그리고 가속 페달 밟으면은 자동으로 풀리고요. 홀드가 풀렸을 때의 그 작동감도 깔끔해요. 소리는 거의 안 나고 이 차는 회전수가 1500rpm 이하에서는 그 터빈의 부스트가 뜨지 않고요. 대략 1500rpm이 넘으면 그때부터 부스트가 뜨죠. 그리고 한 2000rpm 이상부터 이제 엔진 소리가 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이하의 조건에서는 카이엔과 정수성이 비슷한데 좀 고속으로 달릴 때 그러니까 카이엔은 굉장히 조용하긴 한데 걔는 역시 포르쉐답게 회전수를 올리면은 엔진 소리 볼륨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엔진 소리가 더 조용하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차가 이렇게 완전히 좀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좀 옛날 얘기긴 한데 뭐 ML250만 해도 되게 밍숭밍숭하다고 느낄 정도로 고소연성이 되게 좋았는데 이 차는 그 정도로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좌우로 좀 움직임이 있죠. 반면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 댐핑이 좀 단단해져서 그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전수를 대략 6000rpm까지 써도 그 엔진 회전수에 비례해서 그 소리가 그렇게 커지진 않죠. 이게 오히려 좀 깜빡이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요. 다른 부분이 조용하다 보니까. 이 ISG 상태에서 엔진이 다시 켜지잖아요. 그때도 거의 좀 느끼기가 힘들 정도예요. 소리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ISG 때 그 엔진이 켜지고 꺼질 때의 그 작동도 굉장히 깔끔하죠. 스포츠 모드로 방금은 돌았는데 아까 처음에 컴포트 모드로 돈 거보다 좀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좀 덜 출렁거리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파워트레인과 댐핑의 세팅이 달라지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건 역시 그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죠.
C 모드에 비하면은 초기 반응이 좀 더 민감해지고요. 반면에 E 모드는 굉장히 둔해지죠.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E 모드에서는 좀 더 둔하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연비를 위해서. 그리고 댐핑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좀 더 단단해지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승차감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평탄한 노면에서는 스포츠 모드가 승차감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엔진에 출력이 있다 보니까 그 낮은 출력의 차들과는 같은 단수라고 해도 기어 변속 프로그램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이제 C 모드로 천천히 다니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한 대략 85km만 돼도 9단이 들어가요. 톱기어가. 예를 들면 요즘엔 9단, 10단 변속기 차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차들은 진짜 100km 이상 넘어가야지 9단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차는 이제 85km만 돼도 이게 이제 엔진의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변속기 기어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전방 시야인데, 운전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앞에가 좀 잘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리창 면적이 좀 넓어서 전방 시야가 잘 보이죠. 반면에 룸미러는 좀 작은 느낌이고, 이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특히 이쪽. 이게 좀 어떨 때 안 좋냐면은, 이쪽 차선에서 이쪽으로 그 이동을 할 때 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더 커지는 건 맞는데, 이 차는 좀 유난히 더 사각지대가 많아서 이쪽에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죠. 이게 단순히 이런 간선도로에서 차선 변경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골목길에서 뭐 우회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차들보다 사각지대가 좀 있어서 고개를 돌려서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좋죠. 참고로 시속 90km로 9단을 달리면은 엔진 회전수가 한 1200rp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그 순간 연비가 좀 잘 나와요. 제가 매번 측정하는 거에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리터당 한 14km 내외, 14에서 15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캐딜락 XT5 6기통 그거와 비슷해요. 걔도 같은 조건에서 90으로 정속 주행하면 그거와 비슷하거든요. 시속 11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10에서 11km 리터당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 XT5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체감 연비가 괜찮아요. 물론 이 차가 이제 기름통이 크긴 하죠. 사실 이런 차가 기름통이 작으면은 되게 불편해요. 연비를 떠나서 주유소 되게 자주 가야 되니까. 예, 어제 오늘 신형 GLE를 시승을 했습니다. 기존에 비하면은 안팎으로 또는 파워트레인까지 굉장히 여러모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실내 디자인은 뭐 말도 못하죠. 그 정도로 기존 모델은 그 실내 디자인이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GLE에서. 근데 역시 이 GLE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벤츠 로고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전면에 달린 저 벤츠 로고는 유난히 커 보이죠. 실제로 크기도 하지만. 사실 차가 비싸질수록 그 실질적인 성능보다는 브랜드 파워 로고가 중요해지는데, 이 벤츠가 그런 점을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소비자들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벤츠 시승할 때마다 저 로고가 전력의 반이다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 이 신형 GLE는 저 벤츠 삼각별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옵니다. 주행 성능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숙성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NVH 면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주행 안정성 면에서는 좀 기대에 못 미치고요. 특히 벤츠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좀 기대에 못 미치죠. 고속으로 달릴 때는 뭔가 좀 직진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요. 편의 장비 면에서도 좀 부족하죠. 이 차가 차로 유지가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에요. 물론 ACC나 차로 유지는 옵션으로 따로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차 인도가 굉장히 많이 늦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이 차는 공간 면에서 큰 장점이 있어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SUV를 구입을 하신다면은 패밀리용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2열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뒷좌석의 거주성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등받이 각도가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갔으면 거주성이 더 좋긴 하겠지만, 이 차는 기본적으로 좌우의 폭이 넓고 무엇보다도 이 무릎 공간이 넉넉해서
그러니까 패밀리용 SUV로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HUD는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눈에 되게 잘 들어와요. 저게 아마 그 가로가 720인가 그럴 건데 진짜 되게 커서 저기에 그 영상을 띄워서 보면서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실내는 디자인이나 편의 장비가 진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맞는데 요런 그 마무리는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말 그 나무의 느낌을 좀 최대한 살리려고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얼핏 보기에는 톱질로 해서 나무를 자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 마무리 처리를 안 한 그런 느낌?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안에 있는 그 플라스틱도 약간 좀 이렇게 마무리가 좀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예, 이로써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GLE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